시라손이 이성순은 신의주 사람이다. 이성순에 관한 기록은 정확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다. 전체적으로 정황적으로 이해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는 기독교 영향을 받고 성장했다고 한다. 신의주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신의주는 기독교도들에게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가 번성한 곳이었다. 또 새로운 물산과 새 사상의 유입 통로이자 국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는 플랫폼이기도 했다. 시라손이 이성순의 아버지 이기정은 15살에 활을 당겨 쏘았다고 한다. 전통 활은 성인 남자도 일정 기간 연습을 거쳐야 온전히 당길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기정은 엄청난 괴력을 가졌다고 한다. 이기정은 5년 터울로 아들 둘 이성덕, 이성순과 딸 하나를 얻었다. 이기정은 농사 천석을 하는 사람으로 씨름을 잘했다고 한다. 이기정의 가세는 교회와 관련해서 담보 같은 것을 해서 기울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내력은 알지 못한다. 이성덕은 스케이트 선수로 와세다 대학을 마쳤다고 한다. 나중에 시라손이라 불리게 된 이성순은 1916년 2월 29일 신의주 미륵동에서 태어났다.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이성순은 17살인 1932년부터 비단과 인조사를 중국 안동에 가서 판 뒤 은을 가져오는 밀무역에 뛰어들었다. 그는 세관원의 단속을 피해 달리는 히카리를 중간에 타고 내리는 도비놀이, 즉 기차를 갈아타는 일로 밀무역을 하였다. 이성순만이 아니라 보통 밀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목숨을 건 일이었다. 이성순의 빠른 동작과 판단은 이러한 생존 싸움에서 비롯되고 닦인 것이 아니었나 싶다. 압록강을 건너는 이러한 밀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법 있었다. 겨울에는 언압록과 두만을 오가는 거래도 많았다. 김동완의 장시 국경의 밤은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식민지하 백성의 삶은 이처럼 고단했던 것이다. 가장 무서운 이들은 세관원이나 일제 이동헌병대였다. 이성순은 그 무렵 세관원들이 데리고 다니는 셰퍼드 추적견을 칼로 죽였다고 한다. 그 뒤 배를 이용한 밀무역에 종사했다. 밀무역군들은 감시선을 너구리라고 불렀다. 밀무역군들은 감시선이 가까이 다가오면 돌을 던져 접근을 막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감시선에 부딪힌 나룻배가 침몰해서 27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성순이 그 배에 탔다가 내린 뒤였다. 이래저래 일경의 감시로부터 이성순은 자유롭지 못했다. 1934년 이성순은 중국으로 건너가면서부터 유랑 주목으로 세상을 떠돌게 된다. 상해와 진남포, 평양, 신의주, 청도, 천진을 오가며 주먹 위력을 보일 기회가 찾았다. 그는 중국인은 물론 일본 헌병과도 맞닥뜨리면 싸움을 피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잠시 백두산에서 훈련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다고 단지 주먹질만 한 것은 아니었다. 1937년 상해에서 이성순은 일본 거류민의 아래 있는 근친회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했다. 거기서도 물론 싸움이 있었다. 잠시 신의주로 돌아왔던 그는 어련 공판장 중개인과 대결을 벌인 뒤 1938년 상해에서 화폐 가치가 떨어진 동전을 긁어모아 청도의 구리로 팔려다 외환관리법으로 세관에 걸리고 만다. 이른바 돈배 사건이었다. 신문이 기사를 잘 내준 덕에 동전을 구리로 팔아 1,700원의 벌금을 내고도 1,800원의 돈이 남았다. 그의 일본인의 아편을 불태운 일로 중국인 청부 폭력배와 한판 맞짱을 뜨게 된다. 다시 상해에서 미국 러시아인들과 대결을 하고 조계지에서 다양한 서양 사람들과 싸움을 하다 북경에 와서 일본인 여성의 기둥서방을 내쫓고 잠시 사람에 빠지지만 이성순은 곧 길을 떠난다. 싸움과 대결 그리고 짧은 연애는 늘상 이성순에게 따라다녔다. 그는 1943년에 왕표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을 고쳐먹고는 신의주에서 몇몇 귀국 유학생들과 함께 민족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길을 떠난다. 이 가운데는 김성곤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신의주에서 봉천을 거쳐 산해관을 지나 북경으로 가고자 했다. 그중 백지여행증을 가지고 있던 이성순은 산해관에서 체포되었다.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의 취조를 받은 뒤 그는 일본 코쿠라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북지와북의 범법자는 이곳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8개월의 징역형이었다. 건강한 죄수들은 와카마츠 조선소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이곳에서도 이성순은 일본인 죄수와 싸움을 붙었다. 일제강점기 이성순의 삶에서 보다시피 그는 흔히 조직 없이 혼자 오직 주먹으로 싸웠다고 하는데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맞는 말이다. 밀무역이나 다른 활동에도 이성순은 조직적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말은 자신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일의 성격이 그러했고 이성순이 조직을 키우고 관리하는 데는 탁월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 혼자이기 때문에 싸움이 끝나면 그 자리에 있기가 어려웠다. 복수와 경찰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게 분명하다. 이를 막으려면 조직이 필요했고
권력과의 유착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실로 이성수는 혼자였기에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 권력과 가깝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해운이라면 행운이었다. 시라소니가 깨끗하다는 말을 형성케 하는 데는 일제에 의한 투옥도 한몫했음직하다. 이성순의 싸움 주특기는 공중거리, 곧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달려드는 빠른 박치기였다. 단도 던지기도 경지에 올랐다고 한다. 이성순의 싸움 주특기는 공중거리, 곧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달려드는 빠른 박치기였다. 단도 던지기도 경지에 올랐다고 한다.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해방 직후 이성수는 고향인 신의주에서 초기 북한 정권 성립 과정에 참여했다. 그를 끌어들인 사람은 베이징에서 알고 지내던 차정삼이었다. 차정삼은 나중에 월남에서 활동하면서 이성순 등과 접촉했으나 간첩 혐의로 특무대에 걸려 총살되었다고 한다. 이성수는 일제 석탄공사 2층 건물을 사용하면서 권총을 차고 다녔다. 귀국하는 일본인들을 살피는 일이었다고 한다. 당시 신의주에서는 기독교계와 공산계열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성수는 기독교계 학생들을 숨겨주고 남한 방송을 들어왔다는 이유 등으로 감시를 받자 탈출했다고 한다. 그는 신의주, 선천, 정주, 평양, 사리원, 청단을 거쳐 개성을 통해 월남했다. 그를 안내한 사람은 북측의 공작 관계자였다고 한다. 1946년 1월의 일이었다. 서울에 왔을 때 왈패들은 이미 분단 체제 형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사람은 김두한이었다. 그는 한때 좌파에 속해 활동했으나 백의사의 염동진을 만난 뒤로 입장을 전면 바꿔서 반공, 체제 형성의 척후에서 행동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은 노조 분쇄, 백색 테러와 암살 같은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당시 김두한을 비롯한 왈패들은 전평이 주도한 거의 모든 파업 현장이나 대구 폭동 등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폭력은 물론 휘발유로 태우기, 말로 짓밟기, 총을 쏘기도 했다고 한다. 세력권으로 보자면 장안의 왈패들은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우미관이라는 극장을 중심으로 김두한, 명동의 이화룡과 이정팔, 종로파의 이정재가 그들이다. 화신백화점을 끼고 있는 우미관 패들은 서울 출신의 김두한이 명동 시공관을 중심으로, 평양 출신의 이화룡이 형성한 대동강 동지회와 중앙극장을 중심으로 신의주 출신, 이정팔이 형성한 압록강 동지회와 종로에서 동대문 시장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던 씨름선수 출신의 2000사람 이정재는 전국 씨름대회 3연승을 한 괴력의 소유자였다. 이성수는 고향 사람들과 늘 가까웠던 듯하다. 그에게 연고란 사실 고향 말고는 별로 없기도 했다. 그는 압록강 동지회의 나와바리에 자주 나갔다. 그는 시공관 뒷골목 김밥집에서 청주를 자주 마셨다고 한다. 이 도심지역 삼각할거 구도에서 보다시피 그 무렵 왈패들의 생태는 기본적으로 극장을 포함한 상권을 중심으로 한 기생이었다. 먹고 살 게 없다면 휘하 졸개들을 건사할 수도 사람을 모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압록강 동지회 이정팔의 제안으로 이성수는 인천 어련 경매장으로 건너갔다. 그도 다른 왈패들의 운명처럼 분단 체제의 철조망을 결코 피해갈 수 없었다. 그는 이 경매장과 인천항 하역 작업을 하는 자유노조를 분쇄,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된다. 당시 인천항만과 부두 일대의 상황이 어떠했든 없는 놈이 없는 놈을 갈구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만은 틀림없었다. 경매장은 CIC와 경찰, 인근 왈패들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연이어 자유노조와의 투쟁을 통해 이성수는 압록강 동지회 사람들에게 하역 작업권을 반 남짓 빼앗게 된다. 이때도 이성수는 당연히 압록강 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동양 사람들을 휘하에 두고 일을 전개했다. 그러므로 해방 후 이성순이 전혀 조직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무렵 이성수는 서북청년단에 가입한다. 서청은 1946년 11월 20일 결성되었다. 서북 지역의 월남 청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청은 해방 후 분단 체제를 형성하는 반공의 살벌한 하부 동력으로 기능했다. 서청은 반탁운동, 5.10 총선, 제주 4.3 사건 등을 중심으로 공포와 피비린내 중심에 서 있었다. 서청의 단장은 문봉재, 부단장은 김성주와 한관재였으며 이화룡이 감찰부장이었다. 김성주는 김창룡과 끈을 대고 있었다. 이성수는 이 서청의 행동대장 역을 맡았다. 사무실은 동국대 근처 3층짜리 일본인 아파트였다. 이때 서청 사무실에 삐라를 뿌리거나 하는 대학생에게 매를 심하게 쳐 죽이기도 했다. 행동대원 하나를 위장 범인으로 내세웠는데 이를 풀어준 사람은 신의주 출신 검사 오제도였다. 어쩌면 북에서 내려온 이성순으로서는 애써 반공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는지도 모르겠다. 1949년에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등 20여 개 단체를 묶은 대한청년단이 조직되었다. 이승만이 아예 총재로 나섰고 신성모가 단장, 부단장 문봉재,
서북대대장 김성주였으며 단원은 발표대로라면 200만 명에 달했다. 이 무렵 이성수는 주먹 일생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신성모가 발급한 증명서를 가지고 인천 사찰계로 찾아갔다가 뺨을 얻어맞아 고막이 터졌던 것이다. 이는 나중에 이정재의 동대문 폐에게 당한 일과 더불어 이성순에게 두고두고 상처가 되었다고 한다. 그해 봄 33살의 이성수는 이진옥과 결혼을 하게 된다. 이듬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성수는 동아백화점연 신세계백화점 근처에서 인민군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고 문이 열려 나온 마포교도소의 죄수들을 향해 서청 출신 군인들과 합세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고도 하나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이윽고 수원으로 내려온 이성수는 김성주와 상의해서 비정규부대인 호림부대에 가담한다. 호림은 시흥에 있던 미군 부대가 떠난 뒤 빈막사에서 창설되었는데 한국전쟁 전 해주에 잠입해 활동하거나 여순사건 때 빨치산 부대에 가장되었다고도 한다. 전쟁 중에 재조직된 호림의 대장은 김성주였다. 대구에 이르렀을 때 이성수는 고향 인근인 용천 사람 장도영 육군본부 정보국장을 찾아가 1군 단장 김백일을 거쳐 HID 김일환을 소개받는다. 훗날 김일환은 시라소니가 총으로 이정재를 쏘려 하자 시라소니를 말려서 시라소니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성수는 학도병들과 함께 전선으로 나아갔으나 전장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지 앞으로만 가다가 결국 부하들을 둔 채로 혼자 탈출하게 된다. 그 뒤 김일환과 함께 푹 지나던 중 묵호 인근에서 30명가량의 인민군과 조우해서 기습 사살하고는 함흥까지 올라갔다. 함흥에서 포로 20여 명을 잡았는데 이성수는 이들을 취조하는 일을 맡았다가 모두 자기 손으로 사살해버린 뒤 김일환에게는 헌병대로 이송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진상조사가 시작되었지만 곧 후퇴가 시작되면서 그 일은 유야무야가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확인해 볼 길은 없다.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한국전쟁 중에 일어난 일들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정당화 속에 인간적인 면보다는 살인마저도 무용담처럼 회자되었고 그런 만큼 과장은 피할 길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정이야 어떻든 실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해방과 함께 곧 이어진 분단 체제의 맨 하층에서 행동대 역할을 했던 왈패들, 특히 이성순 같은 인물들의 삶은 비극적이었다. 이는 왈패들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이들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은 정치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성순 같은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민중의 한 사람으로 지배자가 될 위치에 있거나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삶은 체제와 권력의 폭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도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시라소니가 김두한, 최영애 같은 인물들과 맞붙으면 누가 이길지 궁금해하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질문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싸움에는 항상 조건과 맥락이 있는 법이다. 해방 이후 김두한과 이성순은 우미관 일대에서 조우한 적이 있다. 이성순이 김두한의 영역 나와 발의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김두한은 정치 권력 형성기에 깊이 개입되어 이미 단순한 주먹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김두한은 이성순과 맞붙을 이유가 없었다. 싸워서 다치왕이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김두한은 이성순을 형님으로 모시겠다고 하였고 나이가 위인 이성순은 그런 김두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이후 김두한은 이성순을 손이 형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는 이성순의 삶이 다른 주먹들과는 다른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는 이른바 야당 주먹으로 활동했다. 서북청년단이 분열하면서 김성주가 떨어져 나갔고 이성순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 1952년 부산에서의 일이다. 사실 서청이나 HID에서 활동한 사람이 조봉암을 경호한다는 것은 조금 믿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성수는 그 스스로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후 신익희와 장면의 선거운동의 경호 책임자로 참여하며 이승만 정권에 고용된 폭력배 관제 데모단과 싸웠다. 1953년 동대문 상인연합회를 찾아가 월남한 동양 사람들에게 시장 내 자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다가 이정재 패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다. 이 일 이후 복수심에 불탔던 이성수는 이후 낙하산 부대 창설에 참여했다. 신익희의 선거운동을 돕던 중 이성수는 신익희가 호남선 열차 안에서 급사하는 것을 목격한다. 나중에는 조병옥의 선거운동도 돕는다. 이성순이 주먹 세계에서 은퇴하게 된 계기는 5.16 혁명 이후였다. 당시 깡패 일소 정책이 실시되며
이성순도 국토건설단에 동원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거지왕 김춘삼이 운영하던 유도장을 교회로 개조한 일로 풀려나 기독교로 귀의하게 된다. 소설가 강영준이 묘사한 남대문 시장 폐양식 냉면집에서의 이성순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냉면 한 그릇을 먹던 중년 남성으로 기억되고 있다. 허름한 옷차림에 힘겨운 걸음걸이, 그리고 마른 체구를 가진 이 모습은 과거의 풍운 속에 휩쓸린 이성순의 비극적인 말년을 잘 보여준다. 시라소니 이성순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두 칸짜리 새방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그는 말 그대로 바람과 구름의 시대를 살았다. 이는 그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그 시대 서민 대중과 민중들의 삶이기도 했다. 이성순의 삶을 돌아보며 해방 공간에서 남과 북, 그리고 한국 전쟁을 거치는 동안 그의 선택과 행동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는 고난의 흔적들이다.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체제와 권력의 폭력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